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표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유와 전쟁 징후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다른 전쟁의 이유와 전쟁 징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은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시작해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마무리되었죠. 태평양 전쟁은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즉 미국과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97년이 지났을 무렵 발발했는데요. 태평양 전쟁은 4년간 벌어졌지만 일본과 미국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준비했죠. 전쟁이 발발하는 조건이나 단계를 분석하는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 40년의 역사를 살펴보며 어떤 식으로 전쟁이 발발했는지,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첫 번째 이유는 공간의 충돌입니다. 1800년대 후반, 일본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 과잉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1885년부터 일본은 하와이로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1893년까지 일본인이 무려 22만 9,069명이나 하와이 왕국으로 이주했는데요. 하지만 하와이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은 미국 자본가들이었습니다. 미국 자본가들은 1893년에 하와이의 여왕을 폐위시키고 1894년에 하와이 공화국을 설립했는데요. 하와이 공화국은 미국이 하와이를 합병하기 전 초석을 다지는 국가였습니다. 한편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결과 미국은 스페인의 식민지들, 특히 필리핀과 괌의 지배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인 1899년 미국은 문호개방 선언을 발표하며 중국 시장에 대한 야심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서전쟁을 통해 얻어낸 필리핀이 중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했죠. 실제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은 수출액은 10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상승합니다. 필리핀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너머에는 바로 중국이라는 무한한 시장이 있다. 그래서 하와이는 필리핀과 미국 본토를 잇는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898년에 하와이를 합병했죠. 하와이를 합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이미 소유한 것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유리한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운송을 증진시키고 상업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미래에 아마도 적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외국 세력이 그 지역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이다. 쿠시먼 데이비스가 언급한 적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외국 세력은 일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1897년에 일본인들의 불법 입국을 금지하고 이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일본인을 하와이에서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 일본인의 비중은 무려 하와이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일본을 견제했을까요? 일본은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기세를 타 1905년엔 러일전쟁에서마저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와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죠. 즉 일본도 중국으로의 진출을 코앞에 두게 되었는데요.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침략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특히 미국과 일본의 하와이 갈등 이후 하와이를 떠난 상당수의 일본인은 미국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이주했는데요. 그러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일본인 이민 배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이민 배척 운동은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발생했는데요. 핵심은 값싼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미국인 노동자들의 분노였습니다. 하와이에 이어 미국 본토에서도 갈등이 발생하자 일본인 미국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점차 커지게 되었죠. 특히 러일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이 점차 승기를 잡자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의 경계심과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도 미국인에 대항해 전쟁 불사론이 번졌는데요. 스쿠 근처의 셔터가를 걷고 있을 때 20대 청년 3명이 나를 공격해 거의 혼미해졌다. 다시 일어났을 때 그들은 나를 다시 공격했고 이번에는 코를 세게 쳤다. 난 그들 중 한 명의 코트를 낚아채고 근처 병원에서 코를 치료한 후 집으로 갔다. 다음날 경찰이 와서 코트를 포기하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미일 갈등이 심각해지자 미정부는 일본과의 전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이때 체결된 것이 바로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죠. 가스라 태프트 미략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서로 중국 진출의 교두보인 필리핀과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미략을 체결하고 나서도 미국은 일본의 영토적 야심을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점차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어 태평양과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은 미국도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곳이었죠. 즉 누가 이 지역의 패권국이 되느냐를 두고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1906년에 미 해군대학은 일본이 필리핀을 침공할 것에 대비한 작전 오렌지 플랜을 기획합니다. 오렌지 플랜에는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되었는데요. 실제로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습하며 발발했죠.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이 해군학의 전쟁 연습에서 예측한 대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오렌지 플랜이 준비되던 1906년에 과연 일본은 미국의 예상대로 미국이 통치하는 영토를 침공하려 했을까요? 놀랍게도 일본은 무려 1907년부터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두 번째 이유는 지위 불일치입니다. 가스라 태프트 미략을 통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서로 새로운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죠. 하지만 미국인은 일본인을 여전히 차별했습니다. 불결하고 부도덕한 습관을 가진 학생,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학생을 배척하고 분리된 학교를 세우도록. 1906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이민 온 일본인을 공립학교에서 내쫓고 분리학교로 보냈는데요. 일본인들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1등 국가, 1등 국민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열등인종 취급을 받자 대단히 분개했죠.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예상대로 영토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라고 생각하며 영토를 늘리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동아시아는 이미 서양 열강들로 인해 식민지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진출하려고 하는 방향에는 미국이 있었죠. 즉 태평양과 동아시아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패권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사태에서 보았듯이 일본에 대한 서방국의 차별, 즉 자국민이 생각하는 일본과 서방국이 생각하는 일본에 대한 지위 불일치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07년 4월 선제 공격 전략인 일본 제국 국방방침을 계획합니다. 이 방침에는 무려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세우는데요. 미국에게 맞서기 위해 전함 8척과 중순양함 8척으로 구성될 88함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1908년엔 최초로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둔 대규모 해군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을 필두로 일본은 수시로 대미국전 훈련을 진행하죠. 미국의 수비 전략인 오렌지 플랜, 일본의 선제 공격 전략인 일본 제국 국방방침이 연이어 계획될 만큼 양국의 전쟁 위험은 고조되는데요. 특히 미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한반도에서도 꾸준히 보도될 만큼 사태가 심각했죠. 즉 전문가들만이 전쟁 위험에 대해 고려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까지도 미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서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한 가스라 태프트 미략으로도 전쟁 위험도가 낮아지지 않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감행합니다. 바로 대백색 함대의 세계일주였죠. 1907년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전함 16척을 포함해 대규모로 구성된 미국 함대가 세계 일주를 했는데요. 미국은 대백색 함대를 통해 특히 일본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했죠. 또한 함선을 하얗게 칠했는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을 칠해 미국은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백색 함대를 통해 전쟁에 대한 일본 여론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1911년 일본 해군은 미국 필리핀을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등 미국과의 전쟁 대비를 이어갔죠. 이렇게 전쟁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일 양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변화의 중심에는 평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아닌 제3의 국가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세 번째 이유는 정부의 변화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과 동아시아를 두고 패권 다툼을 하던 와중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발발하죠.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다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분노해 1917년부터 참전했는데요. 이와 달리 일본은 전쟁이 발발한 1914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전했습니다. 대외적인 이유는 1902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맺은 영일 동맹에 따라 동맹국인 영국을 위해 일본이 참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일본이 그토록 갈망했던 영토 확장의 기회였습니다. 일본은 곧바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의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마찬가지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의 여러 섬을 차례차례 점령했죠. 게다가 일본은 중국에 대해 미국이 펼치고 있던 문호개방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21개조 요구를 중국 정부에 제출하는데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비밀리에 중국으로부터 여러 이점을 챙기려 하자 중국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죠.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은 자신들이 세운 문호개방 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대단히 분노하는데요. 결국 일본은 타국가들의 반대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해당 조약을 통해 산둥반도와 만주, 내몽골 일부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죠. 결국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일본은 영토 확장 욕구를 일부분 해소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패권 다툼을 하던 미국은 일본의 영토 확장을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1919년 1월 18일 1차 세계대전 사후 처리를 위해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산둥반도 점령과 21개조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만 당시 미리 입을 맞춘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로 일본은 산둥반도를 장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1921년부터 진행된 워싱턴 회담을 통해 결국 일본은 산둥반도에서 얻은 권익을 대부분 포기했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영일동맹을 해제하라는 요구와 미국과 영국에 비해 일본의 해군 함대를 5대3 비율로 감축하라는 요구 조건도 받아들이죠. 게다가 1920년에 일본 해군은 미 해군의 대일도양 작전이라는 극비 문서를 얻어 미국이 유사시 일본의 경제를 봉쇄하고 이를 위해 해군력을 10대7 이상의 비율로 맞추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회담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는데요. 일본은 왜 힘들게 얻은 산둥반도 이권을 포기하고 군비 축소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혁명으로 무너졌기에 영국은 영일동맹의 필요성이 떨어졌는데요. 미일 충돌 가능성까지 존재했기에 영일동맹은 해체되었죠. 게다가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까지 연이어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전쟁비 부담과 확장된 영토를 안정화하기 위해 긴축 내정이 필요했는데요. 특히 일본은 1918년 쌀 소동부터 시작해서 반동공황, 관동 대지진과 잔재공황, 쇼와 금융공황 등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1차 세계대전으로 얻은 남양 군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살펴야 했죠. 따라서 미일 양국은 1919년 베르사유 강화조약,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 1928년 켈로그 브리앙 조약, 1930년 런던 군축회의 등 여러 회담을 갖고 조약을 체결하며 평화적인 분위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평화를 위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정세는 달랐습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영토와 체결되는 협정에 맞춰 미국은 오렌지 플랜 1924, 오렌지 플랜 1928 등 일본에 맞선 전략 계획을 수정하고 보강했습니다.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1907년에 최초로 계획된 일본 제국 국방 방침은 1918년, 1923년, 1936년 무려 3차례에 걸쳐 개정되죠. 또한 미 군부 중 강경파들도 군축협정에 반발했지만 군축협정에 대한 일본 내부의 반발은 더욱 극렬했는데요. 세계 최종전쟁, 일본 군부 및 국민 중의 상당수는 미일 패권 다툼으로 인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축소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당시 일본 군부는 군부 대신 현역 무관제, 즉 일본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을 임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본 총리를 견제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 군부 및 강경 세력은 군비 축소에 대한 반발로 더 급진적인 행동을 보이죠. 바로 총리 암살입니다. 하마구치 오사치, 그는 1930년에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체결한 총리이죠. 이 정책에 반발심을 가진 강경파 사고야 도메오가 같은 해 11월 하마구치에게 총을 쏘았고 결국 하마구치는 후유증으로 이듬해 사망합니다. 또한 일본 군부는 총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는데요. 1931년 9월 관동군 참모장 이타다키 세이시로와 작전참모 이시와라 간지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시와라 간지는 일본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만목영유,
즉 만주와 몽골 지역을 통해 철광석과 석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만주사변이 발생한 당시 총리였던 와카스키 레이지로는 군부가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사임하는데요. 다음 총리인 이누카이 스요시는 군부가 독단적으로 일으킨 만주사변에 강력히 대항합니다. 당시 일본 군부는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수립한 후 사실상 통치하고자 했는데요. 이는 1921년 워싱턴 회담 중 중국의 현상 유지 내용을 포함하는 구국 공약을 어기는 것이었으며 전쟁을 위법화한 조약인 켈로그 브리앙 조약도 어기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누카이 총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군대를 만주국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군부는 철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본 해군 장교들이 관저에 침입해 이누카이 총리를 암살해버리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네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네. 문단 무용 발사. 이 사건이 바로 5.15 사건인데요. 심지어 암살자들은 반미 사상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 같은 날 미국 유명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까지 암살하려고 했죠. 결국 5.15 사건 주모자 11명은 체포되어 재판장에 섰는데요. 당시 약 35만 명의 일본 국민이 무죄 요구에 서명하는 등 여론이 총리 암살에 긍정적이자 결국 암살자들은 사면되었죠. 일본 국민은 샌프란시스코 사태 등 인종차별 사건뿐만 아니라 1927년 쇼와 공황과 1929년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강한 반발심이 생겨났죠. 또한 1924년에 미국은 일본인의 이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민법을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인의 분노가 더욱 커졌죠. 결국 만주사변과 5.15 사건은 일본 군부의 막대한 권력과 일본 국민의 반미 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1932년 9월 사이토 마코토 총리는 만주국을 승인하죠. 그러자 1933년 2월 국제연맹 총회는 무려 찬성 42표, 일본의 반대 1표로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요. 일본은 이 결의안에 대항해 약 한 달 후 국제연맹을 탈퇴하죠. 그리고 일본 군부는 군축회의 조약들을 어기며 군비 증강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930년대부터 일본은 다시금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군비 증강을 위한 자금력도 있었죠. 미국도 이에 맞서 군비를 증강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축협정 조약들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았으며 1936년 12월 마침내 런던 해군 군축 조약마저 갱신되지 않자 미국과 일본 양국 간의 해군 무조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즉 서로를 규제하던 족쇄를 깨부숴버린 것이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네 번째 이유는 혼란스러운 정세, 다섯 번째 이유는 시간 제한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군부는 성공적으로 만주국을 설립하죠. 그런데 서방 강대국은 만주사변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은 연맹 설립을 주장한 미국조차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회원국인 일본이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연맹의 결의안에 불복하고 연맹을 탈퇴해버려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죠. 게다가 당시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영국은 1929년부터 발생한 세계 대공황을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었죠. 반대로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막대한 경제성장을 얻었으며 중국의 약한 군사력과 서방국의 소극적 개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만주국을 안정화하고 중국에서의 패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초창기 미국과 영국은 만주사변과 마찬가지로 중일전쟁 개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타국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일본도 당장 미국과 영국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파나이오 격침 사건입니다. 1937년 12월 일본군이 난징으로 진격하자 미국과 영국 공작원 및 민간인들이 양쯔강을 따라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은 포대와 항공기를 통해 미국의 파나이오를 침몰시키고 영국 함정도 어느 정도 피해를 주죠. 심지어 이 사건은 미국, 영국 함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 배치된 일본군이 독단적으로 공격한 것인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적극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미국도 일본군이 미군 함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으며 일단락시켰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미국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약 4년이 지난 후엔 진주만을 공습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일본 군부는 육군과 해군으로 나뉘는데요. 육군은 만주와 몽골을 중심으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북진론을 주장했으며 반대로 해군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을 중심으로 영토를 넓혀서 석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남진론을 주장했습니다. 중일전쟁은 육군의 북진론에 힘이 실린 정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 남진론을 위한 전쟁 준비가 덜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북진론을 위해 일본은 1936년에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었는데요. 일본이 중국과 몽골에 진출할 때 소련이 참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1939년 몽골로 진격하던 일본은 소련과의 전투에 대패하게 되죠. 이 전투가 노무난 전투인데요. 게다가 노무난 전투가 끝날 무렵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즉 일본의 기대와 달리 소련은 중일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노무난 사건 이후 일본은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일전쟁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견제 수단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약 1년 정도 될 무렵 미국은 몇몇 물품에 대해 일본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될 무렵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이나 중국에 있던 미국 교회가 일본군에게 폭격을 맞은 사건 등 여러 사건을 통해 미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939년 7월 미국은 미일통상항해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죠. 즉 이로써 미국과 일본 간에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은 무조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죠.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독일의 동맹 요구를 거절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독일이 벌인 전쟁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운 정세를 틈타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 미국의 중재하에 이득을 취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의 중일전쟁의 중재를 요청하며 이득을 취하려 했죠. 하지만 미국은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태도는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중재 요청을 매번 거절하는데요. 또한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혼란을 틈타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했던 것처럼 1940년 4월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석유 수출 조약을 강요하다 실패하죠. 당시 일본은 미국을 통해 석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새로운 석유 공급처를 찾아다녔는데요. 석유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한편 일본은 미국이 중일전쟁을 중지해주지 않고 오히려 영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일본을 압박하자 결국 초강수를 두는데요. 바로 1940년 9월에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은 것이죠. 삼국 동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있는 참전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을 뜻하죠. 일본은 이 동맹을 통해 유럽 전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시 1차 세계대전 때 남태평양 섬을 장악했던 것처럼 독일과 전쟁하는 상대국들이 가진 식민지, 특히 석유 공급처인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를 가지고자 했죠. 이러한 일본의 생각은 미일 협상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기 8일 전인 1941년 11월 29일까지 일본의 최종 교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본은 독일의 유럽 전선을 기회로 중국뿐만 아니라 석유 공급처인 동인도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 나아가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는데요. 오히려 삼국 동맹에 맞서 미국은 1941년부터 일본으로 가는 석유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조치로 일본은 시간 제한이 생겼는데요. 석유가 다 떨어지기 전 군사적 작전을 취하거나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해 석유를 다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조치는 일본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만주국에 대한 패권도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결국 일본은 삼국 동맹을 통한 두 번째 전략인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일본은 1940년 9월 삼국동맹 체결 이후 1941년 4월 일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는 소련의 참전 위험에 벗어나 오로지 남쪽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1941년 6월 독소 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의 참전 위험성은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보단 유럽을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 초기엔 유럽의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태평양 군사력이 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그 틈에 동아시아를 장악하고 곧바로 태평양을 통해 미군을 막으면서 미국과 빠르게 협정을 맺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마침내 1941년 진주만을 공습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 달리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평화협정을 거절하고 끝끝내 일본을 굴복시킵니다. 우리는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약 50년 동안의 미일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도입부에 나왔던 표를 보며 태평양 전쟁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쟁 원인은 공간의 충돌이었죠. 이 원인은 세력 전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력 전이 이론을 단순화하면 신흥 강대국이 기존 세계 질서에 불만족할 때 패권 다툼이 발생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인데요. 일본은 산업화 이후 중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그 후 중국과 동아시아, 태평양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거나 식민지화하고 싶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독일의 식민지였던 태평양 섬을 장악하며 영토를 조금 늘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패권국인 미국과 영국이 추구하던 세계 질서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고수하며 일본의 만주국 수립을 계속해서 반대했죠. 게다가 일본은 석유 자원을 독립적으로 얻기 위해 동남아시아로의 진출도 필요했습니다. 즉 미국, 영국, 일본은 1920년대 여러 조약을 체결하며 세계 질서를 확립해갔지만 그 질서는 일본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과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익 충돌이 발생한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클라우제비치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는 맹목적인 본능, 우연성과 개연성의 작용, 순수한 이성을 뜻하는데요. 각각의 요소는 국민, 군대,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죠. 이 이론을 단순하게 보면 각 요소가 일정 조건에 다다를 때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우선 국민의 경우에 일본 국민은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동아시아 패권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던 일본 국민은 서양인에게 꾸준히 차별받았는데요. 즉 일본인이 겪는 지위 불일치로 인해 일본 국민의 반미 감정은 극심해지죠. 또한 세계 최후 전쟁론, 결국엔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반미 감정을 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대를 보면 일본은 1930년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군비 확장이 가능해졌죠. 따라서 1920년대 맺은 여러 군비 축소 조약을 깨고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일본 정부를 보면 군부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결국 1920년대 일본 정부와 달리 북진론 혹은 남진론을 주창하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자 1937년엔 중일전쟁, 1941년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론은 케네스 왈츠 세 가지 이론입니다. 케네스 왈츠는 전쟁의 원인을 개인, 국내 체제, 국제 체제로 구분 지은 후 특히 국제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간단히 보자면 국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타국가의 개입이 적어지는 일명 무정부 국제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보는데요. 1930년대 패권국인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도 독일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죠. 게다가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은 만주사변을 통해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일소 불가침 조약과 독일의 전시 상황 덕분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타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될 것으로 계산했죠. 또한 미국의 석유 공급 체제처럼 시간 제한도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결국 석유가 떨어지기 전에 확실한 선택을 해야 했죠. 한편 전쟁의 원인을 통해 전쟁의 징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기존 세계 질서를 불만족했기에 조약을 점차 깨며 결국 무조약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국가 간 조약이 깨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쟁의 징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타국가가 전쟁의 직접적인 개입이 힘들수록 즉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전쟁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의 지도자나 정책이 급변하게 변하는 것도 전쟁 징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다르게 바라보면 지도자의 생각대로 정책이 급변하는 환경이라면 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죠. 어떠신가요? 태평양 전쟁을 통해 정리한 이 표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러우 전쟁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한 28 전쟁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나요? 마찬가지로 이 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우리는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징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죠. 그런데 러우 전쟁은 1년 6개월이 넘게 지나면서 충격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러우 전쟁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